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데이터 교육이랑 코칭을 하고 있는데 카이스쿨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몽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소카에서 근무를 했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런에서는 강의 3개 정도 냈었고 PM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랑 비커리 SQL 강의를 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 그리고 제품의 발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후에 어떤 지표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고요. 액션 아이템이 떠오르면 좋겠고 의사결정에 대한 망설임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액션 아이템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황은 어떤가 고민해 보시고 발표 자료는 이제 마지막에 간단한 설문을 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사진 아이콘을 추가해 뒀으니까 그 위주에 그때만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편스토랑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요리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류수영님 레시피 다 따라하면서 요리가 마치 개발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요리가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식당을 내가 차려볼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식당을 키우는 과정이 제품이랑 좀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키우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기, 성숙기, 성장기 이렇게 단계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정의를 해봤는데 초기라고 하면은 제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기에 도달하면 성장기는 이제 제품 관점에서는 PMF를 찾은 후에 사람들이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MF라는 것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제품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기에는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더 잘하면서 관련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확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초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라고 하면은 성숙기에서 그 이상의 단계로 가고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초기, 성장기, 성숙기 각 시기별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의 성장 단계 초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을 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잠시 한 생각을 해볼까요? 5초 정도.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냈을 때 뭘 먼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음식점을 냈을 때 그 처음에 전단지나 이런 걸 뿌리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문 앞까지 왔다가 나는 여긴 별론데 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도 앱이나 리뷰 앱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신 분은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셀프바에 가서 내가 반찬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주문한 음식이 오겠죠. 그리고 주문한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 나가면서 결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가신 후에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SNS 등에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은 들어오려다가 이탈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만족해서 SNS에 업로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을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매출 1,000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인건비 230만 원, 세무사 비용, 식자재비, 마케팅비, 공과금, 송오품비 이렇게 더 실제로는 많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럴 때 이제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매출이랑 비용을 다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이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은 인건비 230만 원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가게를 만들고 운영했는데 거의 인건비만 남았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세 가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객이 방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이 방문해서 주문하고 후기를 올려준다, 그리고 매출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계산하니까 월 인건비 정도 남는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였으면 어떤 관점으로 고민을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품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회사들을 데이터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품과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초기에는 이 부분을 고민할 사람이 대표 한 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할 수 없고 소수의 지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그러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서 나온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고객이 방문을 해야 되고요, 고객이 음식을 먹고 만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출 빼기 비용에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지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표는 이제 원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혹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거 기반으로 숫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표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방문하고랑 이익을 내는 것,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하루 방문자 수나 이제 마지막 거는 금액으로 바로 나오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고객이 음식을 먹고 만족하고에 대한 게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앞에서 나온 질문을 다시 사용해 가지고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음식을 먹고 만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한 3초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상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되게 많은 패턴을 보인 거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만족을 하셨으면은 가게에 다시 방문할 수도 있고요, 후기를 작성할 수도 있고 SNS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죠.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기반으로 먼저 지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게에 다시 방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후기를 작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SNS 업로드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걸 생각해보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방문하는 고객의 수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성된 후기의 수를 알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업로드, 포스팅 개수를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후에는 되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너무 많은 지표를 생각하다 보면은 헷갈리고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 하나를 먼저 선택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음식점 가게 사장님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시 방문하는 고객의 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표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대부분 들어왔을 리텐션이랑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리텐션에 대한 정의는 재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텐션 커브를 일단 그려보라고 합니다. 코호트 리텐션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방문하는지 리텐션 커브 하나만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요, 평평한 지점이 언제 생기는가를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전 여기서 리텐션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평한 지점의 시기를 조금 더 땡기면 좋은 거죠. 그리고 평평할 때 리텐션을 좀 더 높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면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이제 세 가지 값이 있었죠. 하루 음식점 방문자 수, 재방문하는 사람의 비율, 매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을 이제 프로덕트 관점, 지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DAU, 리텐션, 레베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 관점에서 DAU, 리텐션을 좀 많이 보고 레베뉴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죠. 근데 우리는 세 개 다 결국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컨설팅 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 더 추가하는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코어 이벤트라는 것을 좀 정의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어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요,
제품의 핵심 가치를 잘 나타내는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앱들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B2B냐 B2C냐 뭐 결국에 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기반으로 코어 밸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밸류를 느낄 때 코어 이벤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DAU에서 액티브라는 것을 이제 그냥 앱 접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코어 이벤트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제품의 상황,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계속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인프런의 코어 이벤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혹은 강의를 신청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강의를 수강을 해야 수강생 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역량이 상승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강의를 신청해야 인프런 자체에 매출이 발생하니까 계속 회사가 이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은 데일리 스터디 유저, 강의를 1분 이상 본 사람들의 수를 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강의를 신청하는 것은 강의를 주문한 수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코어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다양한 서비스들의 코어 이벤트를 제가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왜 코어 이벤트가 어떤 맥락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SNS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1촌 맺기,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음악 재생을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타다는 차량 호출 완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진을 찍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네, 이런 거 기반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어 이벤트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시기를 굉장히 적당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딱 4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는 고객의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많이 다녔을 때 극초기 스타트업인데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핵심 코어 이벤트, 코어 밸류를 많이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리텐션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만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다. 개발을 더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도록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품의 성장 단계, 성장기로 나아갔다라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되게 정의가 다양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마다 다 다르지만 뭐 앱이나 웹 서비스는 1000명 정도 있으면 이제 성장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PMF라는 것을 어느 정도 찾아서 평평한 지점이 생긴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게에 고객분들이 일단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재방문도 있고 신규 방문도 있어요. 일단 약간 다행이죠. 이제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음식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결국에는 초기와 동일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음식점이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거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고요. 운영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지표가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를 더 쪼개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표가 더 세분화되고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부적으로 쪼갰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지표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은 문제 정의나 조금 더 내용을 쪼개보면은 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해 리소스를 줄이면 좋은데요. 그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랑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고객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앱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앱에 앱 여러 개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앱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몇백 대 1을 뚫어야 돼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더 경험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관점은 간단합니다. 이익은 매출 빼기 비용이니까 매출을 어떻게 해야 더 늘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면요. 그 다음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를 또 풀면 다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걸 푸는 게 일상인데 결국에 지금 음식점이 계속 발전하면서 동선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나 추가 반찬을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계속 병목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품으로 생각해보면 유저의 퍼널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제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오래 걸릴까, 혹은 병목이 어디서 될까, 그래서 불편한 지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메뉴판이 지금 보면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메뉴판을 기다렸다 해요. 우리 음식점 가면 가끔 메뉴판이 부족해가지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품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더 효율적으로 메뉴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적 관점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퍼널별 전환율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피처, 편의 기능을 위한 지표들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퍼널별 전환율도 간단합니다. 퍼널은 깔때기란 의미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정 퍼널 방문자 수분의 전환 이벤트 곱하기 100인데, 전환이 그냥 단순히 다음 페이지로 이동일 수도 있고 구매일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퍼널에서는 결국에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가 제일 핵심인 거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퍼널 같은 경우엔 가입 퍼널, 온보딩 퍼널, 제품 탐색 퍼널, 검색 퍼널, 결제 퍼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별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혹은 각각의 퍼널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퍼널에서 다음 퍼널까지 얼마나 넘어가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페이지별로 사용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00명, 500명, 220명, 100명, 이렇게 처음엔 방문, 회원 로그인, 뭐 무료 체험, 이제 구독 시작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부분부터 해야 될까요?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도 PM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퍼널의 앞부분부터 해야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어떤 분들은 구매가 발생하는 직전 단계부터 해야죠. 구매가 결국에 중요하잖아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고요. 정말 슬퍼요. 슬프지만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소스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있을 거고, 전략에 따라 어디부터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매 단계부터 앞으로 가는 형태를 선호하긴 하는데, 만약에 PMF를 아직 찾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퍼널의 앞부분에서 고객의 핵심 가치, 경험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할까에 대한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퍼널별 전환율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보다 보면 어떤 기능을 개발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위한 기능 개발을 할 텐데, 이럴 때도 저는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능이 개발되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단계적으로는 그 해당 기능을 더 사용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것은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구매 전환율 지표 보고 막 10% 이상이다 이러면 그 회사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10% 미만일 수 있어요. 메인 앱 진입에서 구매 전환까지 기여하는 퍼센트가. 그래서 보통 지표를 볼 때 좀 단기적으로 해당 기능을 더 사용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률이나 CTR 같은 것들을 보는데요. 이것도 저는 기능을 파악할 때 3가지 지표를 보고 그거를 조합해서 의사결정을 하곤 하는데, 일단 3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타겟, 그리고 기능을 사용한 고객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얼마나 되는가, 타겟과 사용, 리텐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 3가지 맥락으로 계속 파악을 하는데요. 일단 2번째 같은 경우는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벤트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다, 혹은 페이지 뷰를 했다, 주문했다라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그 수를 일단 측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3번째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한 번 이상 사용한 유저들이 그 이후 기간에 얼마나 또 그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일단 런칭이 됐으면 사실 사용할 것 같은 인원이 아니라 딱 그 분모 같은 게 나올 텐데, 이때는 약간의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하기 전에는 기능에 접근하기 직전에 페이지 사용자 수나 전환율 등을 토대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는 제품적인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까 260만 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더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 매출 증대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라는 미션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구매하는 패턴들을 좀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주문할 때 보니까 여기 잘 보면은 돈가스와 라면을 시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돈가스랑 라면을 같이 먹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고객분들이 돈가스를 그냥 제일 좋아하는데 느끼해서 라면을 시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가설 기반으로 우리가 뭘 해볼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패턴을 발견했던 것은 이제 한 테이블에서 한 번에 주문할 때 금액이 얼마나 나오나 보니까 평균적으로 12,000원을 쓰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한 번에 최소한 12,000원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패턴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랑 라면을 같이 시키고 한 번의 주문에는 최소 12,000원을 구매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이 팔리는 조합의 수를 보고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같이 팔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더 같이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메뉴판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객단가라고 해서 한 번에 얼마나 사는가를 더 늘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고민은 어떻게 해야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조합이 있을까 고민하고요. 이것은 결국에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조합을 강조하는 메뉴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 가서 굉장히 메뉴 고르는 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 세트 메뉴 있으면 본능적으로 세트 메뉴 시킬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애초에 앱 자체에서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것은 고객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추가 사이드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애초에 다른 메뉴나 이제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좋은 것들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점으로 또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종업원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직원이 한 명만 존재해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혼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 종업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힘들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채용해 줄게 이렇게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가게에서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260만 원밖에 없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하면은 30만 원 남잖아요. 내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을 늘리지 않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직원을 더 늘릴까 말까에 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고, 직원을 늘리지 않고 효율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 스마트 메뉴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주문 과정에 필요한 인력들을 최대한 줄이고 서빙에만 집중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기기가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인건비는 들지 않고요. 이 기기 추가하는 비용이 몇 달 안에 회수가 되는가, 회수를 또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회수가 되면 충분히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스 구독이나 클라우드 사용들이 다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기의 핵심은 결국에 핵심 지표가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지표 리스트 뭉텅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표를 정의하고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세분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이때부터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들 어떤 걸 봐야 될까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봤었던 초기에 보던 지표는 당연히 봐야 하고요. 문제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퍼널별 전환율 파악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기능이 나왔을 때는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리고 재사용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매출이랑 비용 계속 고민해봐야 되고, 운영을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성숙기가 되는데요. 이제 성숙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숙기에는 보통 특정 분야의 그 성장기에선 되게 하나만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직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숙기에는 확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더라고요. 진행하고 있던 분야의 확장이랑 진행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분야의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던 분야의 확장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확대일 수도 있겠죠. 인프런이라고 하면은 글로벌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하셨던데, 그것도 진행하고 있던 분야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분야의 확장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다 보면 식자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거 이거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해서 식자재 유통을 하는 전문으로 그것만 하는 신규 회사를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프랩에서도 지금 랠리 서비스를 내는 것도 이제 진행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분야에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인프랩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던 분야의 확장은요, 일단 서울에만 있던 게 부산, 인천에도 생기고 나아가서는 글로벌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부 관점에서는 더 많은 지점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부산, 인천에도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기 때 봤던 관점과 동일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별 특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선 사람들이 객단가가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인천에서는 어떤 메뉴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맥락은 동일한데 이제 지역별 특성이나 어떤 이슈나 특정 케이스가 있는지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를 이때 봤던 지표는 동일한 거죠. 약간의 관점만 달라진 거고, 그리고 본부 관점에서는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자동화 시스템이나 발주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게 하나가 아니라 가게 10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은 전사의 인프라, 공통 개발팀, 플랫폼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전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분야의 확장은, 일단 슈퍼앱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카와 토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결국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큰 서비스 안에 결국에 작은 서비스가 생기는 구조와 비슷한데요. 제가 소카 예시를 가지고 와서 앱을 캡처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소카를 이제 차량만 예약하는 서비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동 옆에 숙박 탭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광고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호텔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부르기도 할 수도 있고, 편도로 쓰기, 그리고 KTX 예약도 하고 전기 자전거도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작은 서비스에서는 어떤 걸 고민하냐면요, 코어 이벤트가 뭘까? 그럼 여기로 부르기라는 부름 서비스는, 코어 이벤트는 부름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 페이지까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국에 슈퍼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앱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큰 서비스 안에 작은 서비스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성장기에 해당하는 지표를 활용하되 조금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의 지표는 사실 성장기 때 사용한 지표를 다시 사용하는데 조금 더 가게 하나하나에 맞춤형으로 고민해보는 거고요. 근데 본부 관점, 이제 헤드쿼터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파악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랑 부산의 매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숙기쯤 되면은 이제 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봐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지표로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표를 같이 보면서 파악해야 돼서,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매트릭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지표,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 이걸 조합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결국에 핵심은 지표를 쪼개고 그걸 더 많은 곳에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경우도 첫 방문, 재방문, 오랜만에 방문한 고객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이제 초기 성장기 성숙기 말씀드렸는데, 불안할 때 많은 지표에 의존하려고 하세요. 저도 컨설팅 가면은 막 지표가 안 올라서 다른 지표 보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그 지표를 더 밀고 나가되 아예 관점을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일수록 구체적으로 좀 문제를 쪼개서 지역별로 다른가 혹은 매장별로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표는 실제로 5개 이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차원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적은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회의할 때 보면은 A 올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른 분이 B는요? 다른 분 또 C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B, C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라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표가 많을 때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너무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필요한 역량은 처한 문제를 정확히 식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만 잘하면요, 지표는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에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GPT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지표 정의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막 CTR, 뭐 CVR 이런 지표 많이 나와 있는 발표보다는 그냥 이걸 해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LLM 서비스에서 좀 구독을 많이 하거든요. 클로드 GPT 쓰는데 제미나이도 가끔 써요. 그러면 얘네한테 저 상황이랑 우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지표를 추천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 서비스에서 나온 지표들을 토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와 선택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감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지표 정의가 어렵다라는 것은 문제 정의가 더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예시를 이렇게 클로드랑 GPT랑 제미나이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상황 얘기하고 지금 사용자 10명 정도 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GPT랑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물론 겹치는 지표도 있어요. 그럼 이걸 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질문해요. 왜 이 지표 생각했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 이제 좀 두세 번 핑퐁을 돌린 다음에 그거를 한 곳에 모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가는 것은 이거로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표 정의가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만약에 발표를 했으면은 여러 지표를 말씀드렸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나 이 맥락만 잘 넣어주시면은 LLM 서비스에서 지표 정의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곤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사결정은 왜 넣었냐면요, 사실 지표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 관련 고민이 있는 것은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어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지표 궁금해요는 의사결정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왜 어려울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기준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하면 좋겠다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도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은 문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어렵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나 뭔가 내가 모르는 멋진 무언가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을 쓰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에서는 방법론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는 한 번의 결정이 그 사람이 뭔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위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 의사결정이 또 어려웠던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떠올랐어요. 뭔가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제한된 데이터만 있어요. 앱 런칭을 해놨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인 거고요. 그리고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 그냥 리텐션 봅시다만 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혼자 보느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은 페르미 추정, 지표의 위계, 지표 기반 회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잠깐 찍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인 페르미 추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추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지표 정의할 때 많이 써보라고 권하는데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 대표님이 꼭 물어보십니다. 이거 얼마나 사용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포를 해봐야 알지. 그치만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추정을 많이 써서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의 대략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인데, 저도 책도 많이 봤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방법이라서 뭐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하고요, 내 언어로 표현을 해본 후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추정을 위해서 데이터가 어떤 게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애매하게 아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구분해서 기록해 두고요.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ax 플러스 b 뭐 곱하고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고,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최선, 보통, 최악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나올 건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재점검하고 타당성 확인해서 좀 수정해보고, 그런 다음에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을 받고 또 피드백해서 수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만 공유드리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식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파스타 메뉴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게요. 새로운 파스타 메뉴.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나 팔릴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식재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비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추정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고민해봤는데 시간대별 평균 방문 고객 수랑 비슷한 메뉴인 스파게티 주문 수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려는 것은 신메뉴 주문 수는 방문 고객 수 곱하기 신메뉴를 주문할 확률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비슷한 메뉴인 스파게티 주문 수가 있으니까 이 스파게티 주문했던 확률을 기반으로 신메뉴 주문할 확률을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쭉 봅니다. 시간대별로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시간대별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대별 하나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제일 낮은 값이 0.11이고 제일 높은 값은 0.3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해 보는 거예요. 그냥 평균은 0.23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스파게티 주문할 확률이랑 파스타랑 비슷할 것이다 하면은 23%라고 정의를 하고요. 근데 제일 좋을 때는 한 30%가 되겠다. 그리고 좀 안 좋으면 10%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랑 30%를 정의하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보고 이게 우리의 맥스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 정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 방문자 수가 150명이라고 하면은 그 지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일 때는 이제 하루로 퉁쳐서 계산했을 때는 150 곱하기 0.3 하면 45, 35, 15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레인지로 나오는 거예요. 지표가 숫자 단일 값으로 나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범위로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아까 제가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멘탈 시뮬레이션은 마음속으로 특정 상황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뭘 해볼까를 미리 고민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이제 최선 케이스면은 호재죠. 그냥 더 잘하도록 하면 되고요. 평균이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되고 최악이면은 애초에 이거는 그냥 메뉴를 시켜본 사람이나 안 시킨 사람 유저 인터뷰를 하면서 애초에 다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요. 지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대부분 지표가 예상과 좋지 않을 때 예상을 많이 입어요. 멘탈도 힘들고 내가 지표 잘못 정했나 기능 잘못 만들었나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가시면 괜찮아요. 안 되는 거 예상했어요. 씁쓸하지만 안 되는 거 예상했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덤덤하게 다음 액션으로 갈 수 있어서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번 안 된다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 3번은 시도해 보시고요. 인생은 원래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잘 되면 내가 창업해서 대표하고 그랬겠죠. 그런 게 아니니까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쉬우면 누구나 해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면 해낸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의 위계는 어떤 거냐면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건데요, 아웃풋 매트릭이라고 해서 최종적인 목표 지표를 구성 요소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용어 관련이 되게 비슷한 용어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포커스 매트릭,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고요, 에러는 포커스의 구성 요소, L2는 에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시는 이제 유데미 예시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미지 해상도가 좀 쪼개져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데미 구독에 대한 매트릭 하이라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월 반복 매출이라고 MRR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독자 수 곱하기 ARPU예요. 근데 이제 구독자 수를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신규 더하기 기존 더하기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구독자. 그 다음에 또 신규 구독자는 체험한 유저 수 곱하기 체험 페이지에서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는 건데 이런 지표의 위계를 만든 후에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수 아웃풋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구독자야? 신규 구독자가 떨어졌어. 그럼 신규 구독자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험한 유저 수를 올리거나 구매 전환율을 올리자. 이렇게 액션 아이템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표의 위계를 잡으면 좋고요. 이 위계가 또 도움이 되는 건 회의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표 기반 회의는 결국에 혼자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같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협력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WBR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지표를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쭉 뿌린 다음에 이걸 구성을 합니다. 포커스 매트릭이 위에 있고 L1 있고 L2 있고, 그래서 뭐가 내려갔으니까 인가가 그 밑에 있는 지표 보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를 담당하는 사람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스쿼드의 이제 PO거나 혹은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거나 매트릭의 오너를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가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후행적인 분석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지표의 오너를 만들면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대표님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팀장님만 얘기합니다. 팀장님도 답답해요.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요.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도식을 만들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건 A/B 테스트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담아둔 이제 제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험을 시작하셨어요. 14일 지났어요. yes, no로 이제 분기 처리하고 yes인데 가드레일 지표 어떤지 보세요.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공 지표 보세요. 그 다음에 됐으면 전체 배포해요. 아니면 사후 분석해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다 구조화해서 하면요. 사람들이 지표 해석이 쉬워져요. 근데 지표 해석을 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하는 분들 기반으로 이렇게 지표를 도식화해가지고 내 암묵지에 있는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실험 플랫폼이 있는 큰 회사들은 다 이런 게 내부적인 문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있고 우버도 있고 뭐 쿠팡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의사결정 흐름의 도식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데이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겠다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개인의 암묵지를 전파를 잘 해주시고 지표를 모아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표를 정의를 하신 다음에 매트릭 스토어라고 해서 지표를 정의하는 곳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구축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발표를 총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발표 총 정리는 결국에 지표는 원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공통 초기 성장기 성숙기 제품 비즈니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선 지표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지표가 답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고 의사결정에 도움받았던 것은 페르미 추정, 지표의 위계, 지표 기반 회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어떤 지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회사의 코어 이벤트 생각해 보시고요. 제품의 성장 단계 중 어디에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볼까 고민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지표 고민해 보시고 의사결정도 고민해 보시고 지표의 위계 정리해 보고 하라는 게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찍어 두시고 고민될 때마다 또 꺼내서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만의 혹은 조직의 의사결정 도식이나 패턴을 정리하면요.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면접 볼 때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제 회사나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 인스타그램 데이터.사이언티스트고요. 제가 마케팅이나 재무적 관점으로 다루진 못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 해주시면은 바로 발표자를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많았어요. 125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봐주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강의들도 3개가 있는데 데이터 PM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랑 굉장히 많이 밀접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문 찍을 시간 3초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